I got the cash in the bags.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숙소입니다. 저처럼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숙소가 바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오늘은 수상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남성 3명이 타이베이시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보험조사관인데요. 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름은 량간창. 당시 나이 33세. 량간창은 2007년 12월 15일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사망시 5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에 가입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보험조사관 2명은 아무래도 무언가 미심쩍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찾아왔습니다. 2명의 보험조사관과 함께 온 또 다른 남성은 량간창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보험조사관들과 같이 아들의 죽음에 분명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따르면 량간창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 량간창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돈이 다 떨어진 량씨는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일자리가 없어 돈 한 푼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고 보험에 가입하다니. 게다가 놀랍게도 아들에게는 아버지도 모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 량간창은 11월 20일 혼인신고를 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거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거액의 보험금 수령자는 량씨의 아버지도 한 번 본 적 없는 며느리 량씨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경찰은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연옥상, 당시 나이 29세. 예쁘장하고 참하게 생긴 연옥상이 량간창과 혼인신고를 한 여성입니다. 량간창의 아내 연옥상이 말하길 연옥상과 량간창을 리 사장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의지하며 지내다 정이 들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량간창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리 사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결혼 전 주임으로 승진합니다. 결혼 후 회사의 배려로 량간창과 연옥상은 황산으로 5일간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황산으로 떠나기 전 량간창 부부는 만일의 일에 대비해 보험회사 2곳의 거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혼여행이 갑자기 취소되고 아내 연옥상을 제외한 2명의 회사 동료와 함께 량간창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량간창이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아내 연옥상의 진술입니다. 연옥상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바로 황산으로 가 남편의 유골과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보험금을 신청하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해당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옥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남편의 보험금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보험조사원은 함께 여행 간 2명의 동료 양명장과 송진재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번 여행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리후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그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량간창 일행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먼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황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황산의 안개가 자욱해 가이드는 이날 등산 일정을 모두 취소합니다. 유명한 황산을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세 사람은 괜히 허탈해집니다. 설마 큰일이 나겠어? 세 사람은 상의 끝에 자기들끼리 황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몇 시간 후 세 사람은 시신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절벽 가까이에 있는 난간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회사 동료 양명장과 송진재가 먼저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량간창이 찍습니다. 그는 먼저 한 장을 찍은 다음 다시 한 장을 더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가 포즈를 취하고 순간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더니 량간창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양명장과 손진재는 급히 산을 내려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재빨리 출동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량간창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된 채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황산으로 온 연옥상은 남편 량간창을 화장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골과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옥상은 남편 량간창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아내 연옥상의 진술과 동료 량명장 송진재의 진술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짚어보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중에 가진 돈 하나 없이 거리를 전전하던 량간창이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고 한 달도 안 돼 주임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아내가 생기더니 여행을 갔다 변을 당합니다. 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체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행사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량간창과 연옥상이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후에 갑자기 회사에서 여행을 보내주게 돼 2명의 남성 동료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여행은 왜 취소된 걸까요? 사고가 난 후 연옥상의 모습은 남편을 막 떠나보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남편의 빈소도 가지 않았죠. 양명장 송진재 역시 빈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실히 이 사건의 의문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간창의 추락사고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양간창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부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물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은 우선 량간창의 친구들과 그의 경제 상황을 파헤쳐보기로 합니다. 조사 결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량간창은 생전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회사 몇 곳에서는 그가 팀장을 맡고 있었죠. 더 이상한 점은 해당 회사들의 직원 명단을 보니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매달 월급이 입금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월급을 바로 이체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직원들은 신용카드를 몇 장씩 가지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그에게 대출을 안고 있었고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직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직감합니다. 이들은 진짜 직원이 아니다. 회사 역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런 회사들이 무려 15개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옥상 일당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신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대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자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리원장이었습니다. 그의 재력과 지위로 보아 경찰은 리원장이 일당 내 우두머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들과 량간장 사건과의 확실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중 한 명을 보험조사관의 동료로 속이고 량간창의 아내 연옥상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커피숍에서 연옥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험조사관의 동료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은 확실히 연옥상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방금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보험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며 빨리 내놓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거라고 보험조사관을 협박합니다. 또 경찰은 커피숍 밖에서 남성 2명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들은 커피숍을 나온 경찰과 보험조사관을 계속 미행합니다. 경찰은 이 틈을 타 그들의 차량 번호를 적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놀랍게도 그들을 따라오던 차량의 주인은 게스트하우스의 사장 리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합니다. 리현장은 분명 량간창 사건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리현장 등 일당으로 보이는 몇 사람의 전화를 도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그들의 범행 수법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인근을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찾아가 간판 만드는 일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노숙자들이 그들의 수법에 걸려들면 그들은 무력으로 노숙자들을 제압합니다. 그 후 페이퍼 컴퍼니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한 후 매달 일정한 월급을 주고 다시 빼앗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숙자들이 고정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보통 이 작업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파산하면
또 다른 노숙자들로 대체합니다. 이들에게 당한 은행의 피해액은 자그마치 1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 리현장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최소 1억 대만 달러를 번 셈입니다. 리현장 일당이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량간창 사건과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도청 기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경찰의 예상대로 일당의 우두머리는 리현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화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리현장은 얼마 전 투자에 실패해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량간창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리현장과 연옥상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리현장 일당을 일망타진하기에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경찰은 리현장 일당이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를 수색할 명분 역시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당장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신베이시 담수로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 편리한 위치, 주변 환경도 뛰어나 몇 년째 A급 게스트하우스로 평가받으며 여행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4층에서 7층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 4층은 사무실 및 안내 데스크, 5층에서 6층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룸, 7층은 직원 숙소였습니다. 경찰은 4층 사무실에서 여러 건의 대출 서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5층과 6층을 수색하지만 아무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은 7층을 수색할 차례입니다. 7층은 다른 층보다 좀 낡고 오래돼 보이기는 했지만 별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단 한 곳, 709호만 빼고 말이죠. 709호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원을 불러 709호 방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직원이 가진 열쇠를 빼앗아 709호 방문을 엽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구토가 날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방 안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5평도 되지 않는 조그만 방에 5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있는 베개와 이불은 곰팡이 덩어리였고 냉장고 안의 음식은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이들은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 위안 등 각지에서 생활하던 노숙자예요. 어느 날 리현장 일당이 일자리를 주고 숙식까지 제공해 주겠다며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감금했어요. 만약 도망치려고 하면 무진장 맞았어요. 아래층에서 관광객들이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들은 709호 방 안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709호에 감금된 지 2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왜 탈출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여기서 도망친 사람 중에 살아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도망치다 걸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길거리 노숙자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신경이나 쓰겠어요? 최소 이곳은 비바람은 막아주잖아요. 경찰은 709호 방 안에서 다른 10여 명의 신분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리현장 연옥상, 양명장, 송진재 4명을 체포합니다. 리현장 일당은 자신들은 량간창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 4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4명 모두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4명이 량간창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연옥상이 량간창을 화장해버린 지금 이들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장 리현장을 제외한 3사람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연옥상은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 무표정한 얼굴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발뺌합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그녀를 압박하자 그녀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리현장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전 정말 그들과 무관해요. 담당 경찰은 연옥상의 SNS와 일기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옥상은 집에 푸들 4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옥상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키우는 강아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껏 경찰의 어떠한 압박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녀가 초조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요? 경찰은 연옥상이 체포되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강아지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요. 사람을 보내 강아지들을 돌보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경찰의 말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옥상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하더니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명장, 송진재도 자신들의 범행을 실토합니다. 세 사람은 모든 걸 리연장의 계획이며 자신들은 그저 그의 도구일 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리연장은 우두머리, 연옥상은 그의 여자친구, 양명장은 리연장의 친척, 송진재는 택시기사로 일하다 생활이 어려워져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끌려왔는데 말을 잘 듣고 머리가 좋아 리연장의 눈에 들어 그들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약 19명의 사람을 감금,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량간창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연장 일당은 노숙자 생활을 하던 양간창을 게스트하우스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양간창을 자신들 회사의 직원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쌓은 뒤 그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후 리연장을 양간창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먼저 양간창에게 연옥상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황산으로 신혼여행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연옥상이 자신은 겁이 나 양간창을 해칠 수 없다고 하니 리연장은 연옥상을 뺀 양명장, 송진재에게 양간창과 함께 가라고 지시합니다. 2007년 12월 15일 공항에서 연옥상과 양간창은 5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여행자 생명보험을 두 곳의 보험회사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양간창, 양명장, 송진재는 황산으로 떠나죠. 황산에 도착하니 안개가 많이 끼어 위험하다는 가이드의 만류에도 세 사람은 황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황산의 36개 봉우리 중 하나인 시신봉에 도착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먼저 양명장, 송진재 두 사람이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량간창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송진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망을 봅니다. 양명장은 카메라를 들고 량간창에게 포즈를 멋지게 취해보라며 점점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량간창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량간창 사건의 전말입니다. 경찰은 리연장의 전부인 동소용의 집에서 범행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발견합니다. 동소용은 무리에서 회계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 신문 당시 리연장은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왜 그런 푼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709호는 노숙자들의 쉼터 같은 곳이에요. 난 그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했다고요. 그들이 대출을 했는지 어찌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아무리 리연장이 잡아댄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이상과는 늘 다른 법이죠. 금방 끝이 날 거로 생각했던 재판은 질질 끌어 12년간의 심리를 거쳐 2020년 3월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1심에서 리연장은 무기징역, 연옥상은 10년, 양명장 16년, 송진재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2심, 3심을 거치면서 형이 조금씩 감형되더니 리연장 14년, 연옥상 8년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양명장, 송진재 두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해당 재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대만 사법부를 비난했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리연장은 일개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 뒤에는 진짜 힘을 가진 권력, 즉 정치권의 큰손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참 씁쓸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